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68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추운데 네.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되게 춥더라고요, 보니까. 네, 너무 추워요. 갈수록 더 추워지는. 예. 그 지난번에는 그 임진왜란 때 실록을 지켜낸 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우선 그 실록을 보관할 사고를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조 어진, 그러니까 네. 초상화죠를 보관할 그 진전이라고 했는데 그걸 혁파하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숨겨진 업적을 묶어갖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게 그 사서에는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잘 이렇게 모르는 조명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 하나를 이제 한번 들춰볼까 하는데 혹시 이마영 기자는 취리산 회맹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또 잘 안 되네. 회맹. 취리산 회맹이라고 네네.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예, 그게 저희가 그 옛날부터라도 역사를 배울 때도 네. 그 국사 시간이나 뭐해도 거의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회맹이라는 거 혹시 그 뭔 줄 아시는가요? 아니요, 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회맹이라는 게 사실은 네. 옛날에 한번 그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회맹만 가지고 네. 춘추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다자간 회담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후의 우두머리가 이제 나서가지고 네. 제후를 불러요. 각 예. 제후들을 불러서 이제 그 딱 이른바 소환이 초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예. 현안에 대해서 이제 쭉 토론을 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뭐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뭐 하늘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죽여서 피를 마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네. 조약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회담을 열어서 회담에서 네. 나온 그 어떤 거를 그 지키겠다라는 네. 하늘 땅 조상한테 이렇게 그 약속을 하는 피해 맹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리산 회맹도 그런 회담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보낸 칙사가 신라 문무왕이라든지 혹시 저 백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부여융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부여융이라고 이제 하는데 부여융의 회맹을 주제를 하고 그 당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취리산 회맹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취리산 회맹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요. 예, 그 삼국사기에 등장을 하니까는요. 여기 네. 그 요컨대 어떤 거냐면 약간 요약을 하자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665년 8월에 문무왕은 당나라 칙사 유인원과 웅진도독 부여융과 취리산에서 회맹했다 이런 거거든요. 쭉 이제 나오는데 요약을 하자면 네. 그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평정을 하고 그러나 그 당나라 소정방은 군사를 돌려서 귀국하니까 이제 그 백제 부흥군이 뭐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랬다. 네. 그래서 당나라 황제 고종이 그 신라 문무왕을 계림도독의 관작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당나라로 끌려왔던 부여용,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의 아들이죠. 한테 귀국해라 그러면서 이제 귀국시켜서 그 백제 남은 무리를 다스려라. 그래서 웅진도독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665년 8월에 당나라 대표 유인원의 주도 아래 계림도독인 문무왕과 웅진도독인 부여융이 회맹하는 거다. 회맹이 네.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대목 보면 약간 이상하죠. 이게 네. 이마영 기자가 볼 때도 약간 이 기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여용이 백제국의 대표로 나오는 게 좀 이상한가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의자왕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왜 뜬금포 그러니까요. 부여용이 왜 나오지? 예. 뭐 이런 게 좀 이상한 거고. 네, 그다음에 네, 백제가 망한 게 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660년. 근데 지금 이 취리산 회맹이 665년이면 그러니까요. 5년 후에 있었던 회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자왕도 아니고 네. 의자왕의 맏아들 뭐 태자였다는 거지만 어쨌든 부여융이 나온 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듣고 보니 그런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 또 회담이라면은 공동성명 같은 걸 발표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신라와 백제 간의 공동성명가 발표됐는데 그걸 맹세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맹세문도 당나라 칙사 유인계가 또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당나라 칙사가 작성을 하죠?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예,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죠. 뭐라 그러냐면 백제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서 그 조상의 제사를 잇게 하고 그 옛 땅을 지키게 한다. 옛 땅이라는 건 백제의 고토죠. 옛날 이 네. 땅이죠. 그리고
백제는 신라와 사이좋게 지내고 길이 이웃이 되어야 당나라의 영원한 제국이 되어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당나라 위주 회담이네요. 네. 완전히 혼자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서 철판에 황금 글씨로 조약문을 새겨 넣었죠. 그러면서 그거를 백제하고 신라의 종묘에 대대로 보관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금서철권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감으로 했다는 거죠. 황금으로. 네. 그리고 뭐 제물의 피를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제단의 북쪽 땅의 희생과 예물을 막 묻도록 하고 네. 그리고 회담을 마친 뒤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신라 백제의 사신을 또 부르고 당나라를 불러요. 그리고 요 탐나와 외의 나라 사신들까지 대동을 하고서 중국 본토에 건너가서 중국의 태산에서 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아니 왜 탐나와 외국의 사신들까지 되게 하는 지독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증인을 쓰게 한 걸까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을 하는데 너희들 좀 업적으로 참석해라 그러면서 증인을 쓴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문무왕은 5년 전에 멸망한 백제국의 망한 태제와 1대1로 조약을 맺어요. 네. 좀 자존심에 이게 일종의 스크래치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실 나당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신라로서는 그러면서 이제 백제를 평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뭐 그랬는데 갑자기 5년 후에 다시 백제라고 손잡으라고 하니까 되게 푸대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취리산 회맹 1년 6개월 전에도 당나라가 그러니까 664년 2월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라와 백제 맹약을 또 강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랬는데 왜 또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 664년 그 회맹 때 그거는 문무왕 자기가 안 가고 뭐 당신이 안 가고 각간이라는 게 이제 신라의 17관 중에 1등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그 김인문을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맹은 어디서 했냐면 웅령이라 그래갖고 아마 어딘지를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공주의 공산성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맹약을 웅령 회맹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왜 문무왕은 본인이 안 가고 왜 김인문을 파견했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내가 망한 나라 태자와 왜 1대1로 회담을 여느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무왕이 왜 내가 안 갔냐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뭐냐면 당나라 황자가 하도 강경하게 이 간사하고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백제하고 맹약을 맺으라 하기에 사실 웅령에 사람을 보냈다. 그럼 사람을 보내서 서로 맹세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무왕은 본인이 안 가는 이 웅령 회맹 이거를 뭐 신라 대신을 보내가지고 백제 부여윤가의 회담을 격을 낮추는 그런 그 단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웅령 회맹은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안 거죠. 문무왕이 장계를 부리고 있다가 안 거죠. 자기가 안 가고 저희 대신을 보냈으니까 총리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장계 부리지 말고 빨리 와서 정식으로 회명을 맺어라. 이래갖고 1년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속사정이 있는 거죠. 문무왕으로서는 정말 열받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설명을 하자면 되게 복잡한데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원래 나당 연합군이 처음 결성된 거는 사실은 648년이죠. 이게 신라 진덕여왕 여왕의 2년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신라가 굉장히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제 의제왕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거의 42개 성이 함락되고 막 이런 누란의 위기에 빠졌던 그런 상황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라로서는 곤란한 지경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 김춘추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태종무열왕이 되는 분인데 이분을 보내서 당나라하고 연합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나라 태종 그때 당시 황제가 좋다. 내가 진짜 너네 이 나라가 되게 곤혹스러운 거 알고 있어서 내가 연합을 흔쾌히 수락한다라고 하면서 모종의 밀약을 하거든요. 밀약이라면 외교문서에는 쓰지 않았던 이면 합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UAE하고 밀약을 하고 이면 합의라고 그랬던 거 사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 보수 언론하고 저 한나라당 이런 데서 빨리 그 원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개하라고 막 그랬다 결국 역풍 맞아가지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백제 고구려의 서슬이 펄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삼국사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이 지난 다음에 당나라하고 신라의 관계가 완전히 금이 가니까 이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어떤 미략이었어요? 이 미략이 뭐냐면 당나라 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한테 너의 어떤 그 연합군 제의를 내가 수락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니네가 하도 백제하고 고구려의 등살에 못 이겨갖고 지금 못 견디게 써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백제 고구려를 평정하면 백제 땅은 너네한테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당나라에 가질 테니 백제 땅은 너네가 가져가도 좋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사실 고구려를 판 거잖아요. 그걸 또 좋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무슨 민족사의 개념이 있었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신라만 괴롭히는 백제만 어떻게 박살이 나면 이게 좋다는 생각이었겠죠. 신라의 입장에서는 외교적 성공이네요. 그러니까 이 진덕여왕이 얼마나 좋았는지 태평송이라는 노래를 손수 지어갖고 또 직접 자기가 비단을 짜요. 그러면서 술을 놔요. 그 글씨를 태평송을 새겨갖고 그러면서 당나라 고종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 태평송 노래의 내용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인데 뭐라 그러냐면 대당나라여 높은 황제의 포부가 빛나도다. 이 황제의 명을 어기는 자가 외방 오랑캐다. 칼날에 엎드려서 천벌을 받아라. 그러면서 사망오지의 덕을 이루니 이 길이 빛나리 하면서 우리 당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태평성을 지었습니다. 우리 당나라 그러면 외방 오랑캐는 누구예요? 뭐 백제와 고구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막힌 충성맹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정말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백제만 칠 수 있다면 간이라도 빼줄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쳐서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지금 천하가 다 아는 대로 당나라는 미략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처음부터 백제 땅을 신라에 내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당나라는 오히려 신라를 평정한 다음에 내친 김에 신라까지 집어삼키려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는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를 안 칠 수가 없는 게 백제가 딱 멸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의정이 항복한 다음에 당나라가 그 사비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해서 신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소식이 당연히 이제 신라 조정에 들어갔겠죠. 그럼 신라가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안전보장회의를 열었겠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때 정말로 온갖 강경책이 개진이 되는데 이때 다미공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그 계책을 내거든요. 어떤 계책을 내냐면 신라군한테 백제군의 옷을 입힙시다. 그러면 당나라군이 백제군이라고 착각을 해갖고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그럼 백제군복을 입은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무찌를 수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강경책까지 나오는 거죠. 정말 심각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강경책이 나오니까 정말로 공신이죠. 김유신이 앙앙불락을 하면서 맞다. 정말 그 계책이 정말 뭐 하늘의 도움을 받은 계책이다.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이다. 바로 지금이 물어야 할 때다. 어떻게 보면 개라는 건 신라고 주인은 당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비유 자체가 조금 너무 그렇죠. 너무 심한데요. 너무 심하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거는 뭐 요컨대 그거죠. 당나라가 아무리 이 높고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개를 이렇게 밟으면 개도 열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때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문망에 좀 신중했다 그런 거죠. 그래도 당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김유신까지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빨리 저희는 이 백제군 옷 입혀갖고 뭐 처발라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인 거죠. 대신들이 막 몰아붙였다는 거죠. 당나라군도 시겁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 소정방이 신라 조정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염탐으로 알았다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세작이라고 하는데 간첩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염탐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를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정방은 660년 9월 3일 날 백제 의자왕, 그다음에 태자, 왕자, 신료 93명, 그다음에 병졸 2만 명을 이제 인질로 삼아서 압송해서 당나라로 귀국을 하거든요. 그때 가니까 당나라 황제 고종이 소정방더러 야, 왜 내친 김에 신라를 치라 그랬는데 왜 안 쳤어? 라고 하니까 소정방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폐하 신라는 보니까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고 또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아버지나 형 섬기듯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소정방이 잘 파악했네요. 네. 근데 그 소정방의 의자왕하고 왕자들, 귀족들을 모두 데려갔으면 백제 땅은 누가 다스렸어요? 약속대로 신라한테 넘겨주지는 않았을 거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그 오도독부를 만들어서 옹진도독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뭐 구도호부 오도독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건 애였잖아요. 우리가 또. 네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오도독부를 만든 이유는 처음에는 당나라 관리로 하여금 직접 통치하는 걸로 이제 한 거죠. 정리를 해보면 당나라는 처음부터 백제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밀약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이제 백제 땅을 평정한 뒤에는 내친김에 신라까지 차지하고 오랜 수건인 고구려까지 삼킬 야욕을 품고 있었다. 이런 거네요. 원래 그 당나라의 최종 목표는 뭐 백제보다는 사실 고구려 정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 백제가 되면 뭐 너네는 뭐 백제 같구나 우리는 뭐 고구려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백제 의주왕한테 황복을 받아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고구려 정벌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나섰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쉽게 안 되는 거죠. 고구려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녹록한 상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속 이제 백제를 항복시킨 다음에 계속 고구려를 침공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62년부터 666년까지 4년 동안은 아예 고구려를 넘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그 눈을 백제 땅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뒤가 든든해야 이제 마음 놓고 고구려를 정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백제 땅을 좀 뭐 이렇게 빨리 안심시키고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백제 유민들도 또 대단한 분들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백제 부흥운동. 그래서 이제 백제가 다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딱딱 이게 편린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알지만 무왕의 조카라고 하는데요. 독신이라는 사람이 도침이라는 승려하고 이제 같이 주류성을 거점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이거죠. 주류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의자왕의 아들이면서 외국에 인질로 가 있던 부여풍 풍왕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또 임금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부여풍도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그런 인물이죠. 부흥군 세력이 어느 정도로 엄청났어요? 대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제는 그 의자왕의 중앙정부는 좀 항복을 했지만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연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 집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을 좀 추구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 많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세력이 암중무색하고 있다가 의자왕이 저희 항복을 했지만 암중무색하고 있다가 복신하고 도침이 부흥군을 조직하고 막 그러니까 대거 합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흑치상지라는 30살의 장군이 또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알죠? 흑치상지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백제의 서방이었던 임전성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에 있는 성인데요. 거기를 딱 확보를 하게 되니까 열흘도 안 돼서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유민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흥군이 이제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세를 올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당연합군이 임전성을 공격을 하는데 그걸 또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나당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만만치 않네 이래갖고 주변에 200개의 성이 호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대단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사비성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이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662년 당시에는 당나라 군이 장악한 백제의 옛 땅은 웅진성 정도였다. 뭐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거의 모든 지방은 다시 부흥군의 수중이었다는 건가 봐요. 뭐 신라도 좀 몇 군데 차지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부흥군의 기세가 엄청 거셌다는 건데 당나라로서는 정말 진퇴양난인 거죠. 이거는 뭐 점령한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나라 고종이 견디다 못해 갖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야, 백제에 있는 당나라군은 너무 어렵다. 신라 문무왕한테 가서 의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귀국하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그런 명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백제 땅에 대한 직접 통치를 포기할 뜻을 밝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물러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웅진 도독이 유인계였는데 당나라죠. 결사 반대를 했다는 거죠. 뭐라 하냐면 당나라가 백제 땅에 주둔한 이유가 뭐냐. 그 고구려를 정벌하기에 앞서서 그 신복, 그러니까 고구려의 신복이라는 거는 백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같이 이제 부여에
옛날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뭐 짝짝꿍이 돼갖고 이제 신라를 막 괴롭히고 하지만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랬다는 거니까 그 신복인 백제를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백제 땅은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구려를 정벌하려면 백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결국 이제 유인계의 읍소가 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철군 계획이 취소가 되는데 마침 또 약간 조금 있다가 나당연합군이 그 이 신라에서 웅진도독부 아까 고립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보급로를 이제 이제 열게 됩니다. 백제 부흥군을 격파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활로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던 백제 부흥군이 왜 결국 몰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나라를 빼앗기면 그 다시 되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만 35년 동안 이게 일제 강점기를 했잖아요. 독립운동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 계속 싸우는 인원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전투를 하다 보면 그걸 또 메꿀 수가 없잖아요.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점령군이 얼마나 이 선무공작을 벌이고 이간책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663년에 6월 달에 백제 부흥군이 혼란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 백제 풍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인질로 갔다 이제 임금으로 왔지만 이 복신이 사실은 바지 사장으로 불러온 거거든요. 허울 좋은 사장으로 이제 임금으로 불러온 거죠. 실권은 복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풍왕이 복신을 살해하는 그런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분이 일어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분이 일어나니까 이제 와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외가 지원군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663년 8월 27일 날 나당연합군이 한편이 되고 그다음에 백제 부흥군하고 외가 한편이 되는 정말로 그 당시에 대단한 국제 전쟁이 이제 백강이라는 데서 펼쳐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백강 전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안 배웠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대단한 전투고 이거는 한번 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일본 서기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백강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백제 부흥군하고 외 연합군 전선을 400척을 괴멸을 시키고 그다음에 4번을 쌓아갖고 4번 전투에서 모두 이기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부흥운동이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배웠을 건데 좀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백제 부흥군이 이제 결국 망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데 이 풍왕이 이제 고구려로 달아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최대 거점 주류성이 함락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임준성이 또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게 뭐 흑지상지가 또 배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임준성이 또 함락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뭐 배신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무너져 갖고 공식적으로는 백제 부흥운동이 3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아까 7.24 회맹이 665년에 맺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63년에 백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이 몰락한 지 2년 만에 맺은 조약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664년에 2월에 이제 옥령 조약도 있었다지만 그 자체도 그 백강 전투 이후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백강 전투를 하면서 이게 증원군을 파견할 때 약간 당나라를 붙잡아갔던 아까 얘기했던 부여융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아까 요컨대로 얘기했지만 당나라가 사실은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사전 공작을 펼쳤거든요. 663년 4월에 신라를 계림도독부라고 하고 문무왕한테 계림도독이라는 관작을 내렸거든요. 정말 문무왕으로서는 굴욕이었을 텐데 반발은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놓고는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당나라가 부여유흥을 기국을 하면서 백강전투를 맞아서 하면서 이때 이제 당나라의 흉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떤 흉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나라가 그 660년에 항복한 의자왕 왕자들을 모두 당나라로 압송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당나라인을 웅진도독으로 내세워서 백제의 옛 땅을 직접 통치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봤지만 이제 당나라의 직접 통치 전략이 실패로 끝났거든요. 직접 통치 정책이 백제 유민들을 자극한 건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 통치를 하니까 부흥운동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그런 역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혼이 났잖아요. 이제 당나라가 막
쫓겨가려고 생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왕에는 계림도독 그리고 네. 부여용에는 웅진도독 자리를 주고 간접지배 형태를 갖추도록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백제에 이어서 신라 고구려까지 직접 통치를 하려고 원래는 그랬다가 네. 이게 삼국이 만만치 않잖아요. 신라도 만만치 않고 고구려도 만만치 않고 백제도 만만치 않으니까 좌절이 된 거죠. 너무 이제 허투루 본 거죠. 띄엄띄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간접지배 정책으로 싹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는 결국 신라를 계림도독부, 백제를 웅진도독부로 나눠서 현지 수령, 그러니까 문무왕과 부여용이 간접 지배하는 식으로 회귀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664년의 웅령회맹.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백강전투 663년 8월에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 이후의 어떤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웅령회맹, 그다음에 취리상회맹, 이게 일어난 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라 문무왕이 웅령회맹 때는 갖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본인이 간 게 아니라 김인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적인 서약이다. 나라 대 나라의 서약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은연중 과시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당나라에서 무슨 소리냐, 네가 직접 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취리산 회맹에 나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문무왕으로서는 자존심이 엄청난 스크래치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얘기 나오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나오죠. 네.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항복시켜 갖고 사실은 항복시킨 다음에 네. 나당역 항복시킨 다음에 이 얼마 있다가 그 잔치를 벌이잖아요. 승전 잔치를 벌이는데 네. 의자왕하고 부여용을 놓고서 네. 단하에 이렇게 놓고서 술 따르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이 무시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네. 의자왕하고 부여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처절한 그 상황에 맞닥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제 그 모습을 지켜본 백제 귀족들이 안 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그 모욕을 준 그 부여용하고 내가 신라 문무왕이 다이다이로 1대1로 해갖고 이게 회명을 맺는다. 신라 문무왕으로서는 정말로 엄청난 치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앙앙굴락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여용이 이 굉장히 거의 쫄았다는 거죠. 내가 이게 1대1로 맺긴 맺었지만 문무왕이 얼마나 서슬이 펄했겠습니까? 뭐 해갖고 막 눈 희번덕거리면서 막 잡아몰라가 막 그러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구당서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부여용이 신라를 두려워하여 취리산 회명을 맺은 그해 당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막상 고삐는 문무왕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니까. 문무왕이 느끼는 배신감은 백제도 백제지만 당나라 이게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당나라가 또 신라를 똥개훈련 하듯이 막 부려먹었거든요. 어떻게 부려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종 모여랑이 삼국통, 그러니까 백제를 멸망시킨 그런 왕이잖아요. 네. 661년 6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국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당나라 황제가 빨리 고구려를 정벌할 테니까 빨리 군사를 내와. 내내 국상 중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안 좋았던 거죠. 가뜩이나 이제 백제 부흥군 때문에 막 이쪽에서는 고전하고 있는데 고구려 친다니까 또 가야지, 도와줘야 되지, 도움해야 되지.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신라로서는 이중고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심각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661년에 10월에 있었는데 당나라 고종이 문무왕한테 야 평양에 이제 군량미 좀 보내 이렇게 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평양이 어디예요? 그 당시만 해도 평양은 적진이잖아요. 적이잖아요. 그거를 가려면은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영역을 가로질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군량미를 또 얼마나 많이 실어야 되겠습니까? 수레를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불가능한 작전 아니에요? 그 지금 그 특전사도 못하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군량미를 다 가지고 갑니까? 그 적진인데 지금 어떻게 평양에 북한이 이렇게 있는데 평양에서 누가 뭐 싸운다 그래갖고 우리 보고 보급품 갖고 막 지금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문무왕을 비롯해갖고 신라 조정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당나라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게 또 이제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거죠. 국가안전부장회의가 열려서 한숨만 막 내리시고 뭐 들이시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김유신 장군이 66살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이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라의 일인데 누구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라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김유신 장군이 딱 손들고 나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장수 8명도 내가 가겠다고 서로 그랬다는 거죠. 나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건 역사의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네요.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거든요. 네.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 건데 진짜로 그래서 김유신을 비롯한 9장수가 수레 2천여 대에 쌀 4,000섬, 조 22,000섬을 싣고 평양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신라가 자랑하는 장수 9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총출동한 작전인 이 국가의 운명을 건 보급품 수송 작전 뭐 이런 거네요. 그것도 사실은 신라군을 위한 작전이 얼마나 그래도 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당나라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요. 너무 슬픈데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 잘 갖다 줬어요. 이 그동안 가면서 어떤 그런 이 상황은 정말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천신만고 끝에 진짜 평양성에 도착을 해갖고 군량미를 소정방한테 전달하면서 소정방한테 또 개인적으로 무슨 황금도 주고 이 머리 2발도 줬다는 거예요. 2발이 뭐냐면 왜 지금으로 따지면 털 같은 거 있잖아요. 추울까봐 그 2발 이 다발을 줘갖고 목도리 같은 그런 다리에도 이렇게 좀 올려놓고 그런 2발도 주고 별걸 다 줬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허무게 그죠. 소정방이 이게 너무 우리가 춥고 배고파갖고 지금까지 못 먹었어. 군사들이 너무 피곤했어. 그러면서 군량미만 싹 받아먹고 전투를 딱 중단하고 귀국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엄청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다시 이제 그 험난한 길을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일을 이제 조리돌림이라고 하잖아요. 당나라한테. 그런 걸 당했는지를 나중에 이제 문무왕이 막 한탄을 하는 그런 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 백성은 풀뿌리도 먹지 못했다. 그런데 당나라군은 양식이 남아 돌았다. 또 신라는 계절마다 당나라 군사가 또 이 백제 땅에 장기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 장기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사의 옷을 다 만들어줬다. 그리고 10,000명의 당나라군이 있었는데 지난 4년 동안은 신라의 것을 먹고 입었다. 당나라군의 가죽과 뼈는 비록 중국 사람들이었지만 피와 살은 신라가 길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소국의 비애인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668년에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정보를 끝내고 나서 나당연합군이죠 결국. 당나라를 이제 개선을 했는데 그 누구냐면 그 이적이라는 사람이죠. 당나라로서는 굉장히 대장군이에요. 대총관 이적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신라에는 공을 세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놈들은 늦게 오고 막 이런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 벌을 줘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670년 얘기인데 당나라가 이제 그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강역지도 우리가 앞으로 이 점령적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라는 지도를 만들었는데 백제 땅을 백제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걸로 지도를 만들었는 걸 그거를 이제 김음순이라는 그 신라 사신이 보고서 급히 이제 와서 달려와서 신라 문무왕한테 그걸 보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라로서는 경악할 만한 일인데, 근데 그러나 결국 신라가 당나라를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듯이 백제 고구려 멸망 후에도 신라한테 이제 백제 땅은 다 내준다 이런 거였잖아요. 원래 미략이 그게 이제 당나라 태종이 648년에 한 건데 이 이면 합의는 완전히 깨진 거죠. 이제 명백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당나라에 대한 미련을 버린 거죠. 그러면서 문무왕이 당나라에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백제의 땅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그 당나라군을 실제로 막 쳐요. 침공을 하고 막 석성이라는 데서는 막 당나라군 5,000몇백 명을 목을 베고 막 그런 상황이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라가 매소성 전투라는 대첩을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기벌포 해전 이런 데서도 대승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미략이긴 하지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당나라 잘못 아니에요? 그 사필기전이라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국가 간의 이 어떤 조약 이런 게 사실 국익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는 거는 다반사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당나라의 탓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648년에 진덕여왕 때 맺었던 그런 당나라와 신라의 미략을
깬 건 당나라고.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웅령 회맹 664년 그다음에 취리상 회맹 665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간접 지배하려고 했던 당나라의 야욕이 그렇게 완전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취리산 회맹은 신라로서는 굴욕 회담 아닌가요? 그 백제로서도 그리 내세울 만한 회담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라왕 백제왕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계림도독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웅진도독 입장에서 맺은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조약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래서인지 지금 취리산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정설이 없거든요. 가게 뭐 좋은 곳이라고 있겠나 싶기도 하고 네.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네. 문망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도 후보지는 딱 두 곳인데요. 지금 취리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뭐 취리산 혹은 취미로 이제 알려진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주의 생명과학고등학교 뒤편이라 그러는데 거기 딱 사진을 보면은 예. 굉장히 낮은 야트막한 산이 동그라니 하나 이렇게 있고 학교 뒤에 이렇게 있는데 해발이 한 52m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산성에서 약 한 1km 정도 되는데 연미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해발 한 240m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그런 연미산 정상부 여기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데 연미산 정상부에 보면 석축이 하나 있거든요. 예. 한 170m 정도의 그 돌로 쌓은 재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회맹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굴욕의 회담 장소를 굳이 들춰내서 설명을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취리산 회맹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예. 이게 좀 조명을 못 받는 이유가 외세 강요에 의한 굴욕 회담이 네. 아닌가. 뭐 을사늑약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예.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좀 폄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제 입장에서 보면 네. 660년에 항복을 했다지만 사실 역사서를 이렇게 쭉 읽어 삼국사기나 이런 거를 일본서기나 읽어보면 663년에 백강전투 때까지 3년 3개월을 더 버텼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끈질기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2년 뒤에 어떤 취리산 회맹의 결과를 이끈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만약에 무너졌으면 굳이 취리산 회맹이라는 것도 없었겠죠. 그렇죠. 예. 직접 통치하고 막 그랬을 테니까. 그리고 삼국사기를 보면 이 백강전투에서 사실 백제 유민들의 어떤 독립 투쟁 이거 열망이 사실 그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간간히 나와요. 예. 왜냐하면 거기 보면 백제 유민들이 최소한 671년까지 간헐적으로 저항을 이어간다라는 이미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으면 과연 백제가 언제 망한 거냐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660년이냐 혹은 663년이냐 아니면 이 취리산 해맹을 했던 665년이냐 아니면 뭐 끝까지 저항을 했던 671년이냐 이런 어떤 그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따로 한번 얘기해야 되는 그거 주제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역사서 배운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왕이 없어지면 그 나라가 멸망했다 생각해왔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은 이 민중을 따지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백제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특수성 그렇죠. 간접 지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사실 딱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무왕 입장에서도 기억하기 싫은 회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까 백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취리산 회맹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문무왕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이미 멸망한 백제하고 또 그것도 신라가 아니라 계림 도독부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입장 그래서 맺었으니까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무왕 입장에서 보면 그 부끄러운 역사를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와신상담해서 그렇죠. 또 당나라를 결국엔 또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그런 상황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리산 해맹이 결국 문무왕으로서는 흑역사가 아니고 와신상담의 기틀을 잡았던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무왕은 최후의 승리자였던 건 맞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라는 것이 해석의 이 나름인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사실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 결론을 내려갖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아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소화를 해갖고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갖고 그 생각을 함으로써 배우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